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에 이제 발표된 사항인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다. 각종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동차들을 만들어 왔다. 쭉 찾아보니까 전체 다이하츠가 만든 여러 차종 중에서 64개 차종, 174건의 부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측면 에어백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이때 에어백이 센서로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충돌을 할 때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지도록 타이머를 미리 맞춰놓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시험합니다 라고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에어백이 터지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고 에어백이 잘 터진다 라고 이제 시험을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을 이 지구본연구소를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제와 미제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미제, 일제. 미국에서 만든, 즉 메이드 인 US면 미제, 메이드 인 재팬이면 일제. 근데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는 뭔가 낯설고 일제, 미제가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일제, 이거 일제야, 이거 미제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신뢰의 상징, 좋은 품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기능, 뭔가 정말 보고 있으면 그냥 만져보면 다뤄보면 아우라가 느껴지고 참 부럽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드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단어가 이제 미제와 일제라는 그 단어인데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약속이라는 듯이 두 미제와 일제가 사고를 치는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미제와 일제, 신뢰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미제 이야기는 이제 비행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실제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알래스카 항공이죠. 알래스카 항공이라고 그러면 되게 작은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대형 항공사입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 항공이랑 합병하면서 이제 거의 한 4번째 정도로 이제 되게 큰 항공사로 이제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를 잘하는 그런 항공사인데 여기 소속의 이제 보잉 737 맥스 9 맥스 9 기종이 이제 포틀랜드를 이륙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쪽이 벽면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비상 착륙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SNS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정말 다행히 뜯겨난 옆자리에 당장 사람이 앉아있지는 않아가지고 사망자,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뭐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벽면이 뜯겨져 나가가지고 바퀴 뻥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이게 비상 착륙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을 해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 보잉 737 맥스라는 기종은 이제 보잉사가 제일 베스트셀러인 이제 737 기종의 최신판으로 만들어놨던 그런 기종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2020년인가요? 이 연달아 새로 만든 이 맥스 기종 두 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추락을 하면서 보잉사가 큰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 미비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만들다만 아니면 다 완성된 비행기 수백 대가 땅에서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보잉사를 되게 경영 위기로 이제 몰아넣었는데 이 맥스 9이라는 기종은 이제 보잉 737 맥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기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이코노미로 채워놓으면 최대 220명 정도까지 태워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종인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닭장이죠. 닭장이다 보니까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이렇게 꽉 채워넣기보다는 좀 여유를 둡니다. 뭐 한 170, 180, 160 이렇게 하는데 이 알래스카 항공도 이제 178명만 태우는 걸로 좌석을 조정을 했죠. 그러면 원래 이제 이 비행기에서는 이제 일정 승객마다 비상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맥스 9 같은 경우는 최대 220명에 맞춰가지고 원래 비상구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밖에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안에서는 이제 굳이 그 비상구 자리에 비상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냥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막아놓고 그냥 벽면처럼 이제 막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어 플러그라고 해서 그 비상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이제 부품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냥 이제 벽면 마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보잉사가 직접 제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사실 비행기도 자동차처럼 결국은 다 온갖 이제 협력회사들이 납품을 하고 이것들을 대기업들은 최종 조립해서 검수하는 일을 맡는 건데 이것을 이제 보잉사가 납품받아가지고 조립하고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만든 이 도어 플러그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보잉에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조립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등에 관한 책임을 더 조사를 하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보도를 보면 아마 보잉사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737 이제 맥스 9 같은 경우는 다 당분간 이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비행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여기에 따라서 각 항공사들이 이제 이 똑같은 동일 기종에 대해서 이 도어 플러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대로 조여야 될 나사를 조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이제 게을러서 아니면 뭐 부주의해서 잘못 조립된 어떠한 이러한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런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만큼 많은 검사 인력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나 문제가 없나 라는 것들을 고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서 그것들을 문제 없음을 확인을 받고 나가는 게 당연한. 특히나 이제 비행기처럼 수백 명이 이용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러한 기종들은 이제 당연히 이러한 절차들이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뭔가 이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인적 어떤 문제들이 되게 큰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잉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자기들이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기계가 조립을 마무리한 것들을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검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다시 제3, 제4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파장은 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조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사람의 문제, 인적 자원이 제조업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좋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는 거죠. 미국에는 3억 3천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훌륭한 인재들 아니면 용감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곳이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늙어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미국은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늙지 않는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뭐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다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난번 이제 이 맥스 추락 문제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모든 문제의 핵심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즉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미국 제품에 대한 신뢰, 높은 신뢰라는 것은 고장 안 나고 튼튼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컸었던 거죠. 그래서 뭐 아기자기한 기능 이런 건 없지만 미제는 튼튼해, 오래 써. 저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군 통역장교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사왔던 다리미 한 30년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사오셨던 선풍기 뭐 거의 한 30년 이상 썼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러한 신뢰의 미제라는 것들은 이제 확실히 없어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제조업에 필요한 좋은 사람들이 없다. 즉 제조업은 미국 사람들한테 피하고 싶고 하기 싫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그러한 일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에피소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제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 뭐 혼자 미국 형님만 혼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섭섭한지 일제도 이제 문제가 이제 터졌죠. 일본의 자동차 얘기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뭐 도요타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일본 자동차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 이제 일본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잘 보기가 힘들어요. 렉서스 일부 정도를 빼고 나면 그닥 이제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나 이제 디자인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자동차, 특히 이제 일본 내수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거의 변하지 않고 옛날 상황에서 그렇다고 차가 가격도 오르지 않는 되게 신기한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 자동차들 중에서 이제 경차 업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티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차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그 규격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이제 티코인데, 일본에는 이제 경차 전문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스즈키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하츠 이제 두 곳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하츠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다이하츠라는 회사는 1951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이상 된 꽤 오래된 이제 회사고, 다이하츠라는 회사 이름을 한자로 쓰면 클 때, 대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발전하다 뭐 할 때 나아갈 발자, 옛날 한자로 말하면 이제 발동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발자를 합해서 한자로 쓰면 이제 대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사카 지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사카 한자로 쓰면 대판이죠. 그래서 오사카의 대자, 오사카의 이제 대자를 이제 읽으면 다이, 그 다음에 발동기 할 때 그 발자를 한자로 읽으면 하츠, 그래서 다이하츠가 된 오사카 지역에 기반을 둔 이제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은 이제 도요타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회사로 쭉 오랫동안 있다가 2012년부터 도요타에 이제 OEM으로 경차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 생산되는 경차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다이하츠에서 만들어서 도요타 브랜드로 이제 납품이 되어 왔다가 2016년부터는 도요타의 자회사로 바뀝니다. 도요타가 이제 다이하츠의 지분 이제 51.8%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즈키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차 업체, 그리고 이제 경차라는 것들은 기름도 적게 먹고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층, 그리고 국가, 이런 층을 공략하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일제 자동차들이 이제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소형차, 경차, 이런 시장들이 영향이 매우 크죠. 그래서 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국내뿐만 아니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제 발표된 사항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뭔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다. 각종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동차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쭉 찾아보니까 전체 다이하츠가 만든 여러 차종 중에서 64개 차종, 174건의 부정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종이 그렇게 많어? 라고 하면 이것들은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형식 승인이 다 다른 자동차를 다 이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아졌는데, 차관 어마어마한 올해 차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없이 그리고 또는 허위로 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생산이 이제 중단돼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4개 차종 174건의 이제 부정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폭스바겐과 같은 디젤 게이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이게 막 한숨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출가스 그 검사 문제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검사 모드가 몇 초 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넘어가는 이런 구조였던 데 비해서, 이 다이하츠의 이 각종 부정 행위는 상당히 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로 이제 충돌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충돌 시험하면은 이제 옆에서 뭐가 꽝 부딪히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게 있나 라고 해서 이제 더미들을, 사람을 이제 모양을 한 이제 인형들 갖다 놓고 실험도 하고, 차체가 얼마만큼 움푹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백이 터지나 안 터지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시험들을 해서 그 시험에 당연히 통과를 한 차들만 시판이 됩니다. 되는데, 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이 에어백, 측면 에어백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이때 에어백이 센서로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충돌을 할 때 자동으로 에어백이 터지도록 타이머를 미리 맞춰놓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딱 감지되는 순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신호가 가서 에어백이 터져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통과 시험을 할 때는 딱 알잖아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 옆에서 측면 충돌, 그러면 몇 초 후에 이게 딱 부딪힌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합니다 라고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에어백이 터지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고 에어백이 잘 터진다 라고 이제 시험을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 충돌 시험과 관련되는데, 이제 그 충돌이 딱 벌어졌을 때 운전자, 특히 이제 운전자나 조수석,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지는 게 이제 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충돌하고 나면 아이고 목이야 막 뻐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헤드레스트, 머리를 잡아주는 헤드레스트가 얼마만큼 충돌에 따라서 이동하는지, 뭐 이렇게 가속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일정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아예 검사를 안 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석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 뭐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조수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돌 테스트 없이 그냥 운전석 거를 그냥 똑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걸로 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브레이크 성능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실제로 보면은 공기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기압이 낮으면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잘 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기압을 기준보다 훨씬 낮춘 상태에서 측정을 해서 통과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이제 일본 정부가 찾아보니까 1989년부터 이제 기록상 확인이 되는 거예요. 1989년이면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몇 건씩 이렇게 진행되다가 2014년부터 대대적으로 확정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부정행위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들도 이제 취재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다이하츠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냐,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를 개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개발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이유 중에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지만,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기 위한 차량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부숴먹고 또 고치고 또 부숴먹고 하면서 차량들을 만들어 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차량, 그 다음에 충돌 상황에 대비한 차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어서 인정을 받아야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테스트 차량들 많이 보시잖아요. 위장 막 쓰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떨 때는 추운 나라, 어떨 때는 더운 나라, 비가 많이 올 때 하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연료도 이 나라 저 나라, 이를테면 뭐 태국에서 쓰는 휘발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쓰는 휘발유 각각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돌아다니는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의 테스트 차량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굴려야 되는 거죠. 사계절 뭐 굴려봐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 테스트 차량이 뭐 10대, 15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다이하츠는 이 테스트 차량을 단 한 대만 제작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 가지고 이런저런 주행시험 대충 하고 오케이를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대 가지고 다 하느냐? 못하죠, 당연히. 그러면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시뮬레이터로 대충 대체해서 아예 문제 없어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넘어갔다 그러는 거고, 충돌 실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이제 아예 충돌용 차량을 만들지 않고 충돌 시험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허위로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차를 만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서부터 약간 신기한 회사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차를 하나 만드는데 설계를 해서 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되게 고치죠. 그래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풍동 실험도 하고, 그래서 좋아, 확정이라고 해서 이 확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차를 만드는 데까지는 아무리 뭐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한 2년, 24개월 내외 정도는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24개월에서 30개월. 그것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빨라진 거죠. 옛날에는 신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도면이 딱 확정이 돼서 차량을 양산하는 데까지 보통 한 뭐 5, 6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 빨라진 거죠. 그런데 이 다이하츠 같은 경우는 이 24개월, 30개월이 아니고 도면이 딱 확정이 된 다음에 실제로 차량 양산되는 데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9개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다른 회사들이 24개월, 30개월 동안 해야 되는 수많은 시행착오, 고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했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차를 만들어낸 것이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2023년 4월 달에 이제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이 이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했고 이런 일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제 파장을 이제 낳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이하츠라는 회사가 이제 돈 벌기에 급급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경차 모델 보면은 두 개 모델밖에 없죠. 모닝, 그 다음에 스파크, 그 다음에 그렇죠, 레이까지 이제 있죠. 보면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이제 모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아 자동차 마크를 달고 나오지만 기아차에서 만들지 않죠.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OEM으로 이제 지금 납품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죠? 경차 가격이 싸니까. 싸기 때문에 이 차를 팔아가지고 적당한 비용, 이윤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OEM을 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내수 시장이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축소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러분들께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차 리뷰해 주시는 차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비슷비슷한 모델, 비슷비슷한 내장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차들이 이제 신년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다이하츠라는 한 회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혼을 담아서 이 나사 못을 조여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라는 인식은 전 세계, 우리나라도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는 지금도 사실 되게 강한데, 과연 일본이 이러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고베 철강이라든지 여러 많은 회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부정 실험, 부정 납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거나 사장단들이 나와 가지고 사죄를 하는 모습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일본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라는 것이 이미 예전서부터 꽤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나? 라는 상황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혼을 담아서 무엇인가 물건을 만든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기 전인 1980년대 후반까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미 어떻게 보면 일본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한 과거의 신뢰성 있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기술 개발이나 다른 방법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실험 또는 서류 조작 이런 식으로 이제 극복하면서 몰래 문제를 숨겨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조작과 관련된 일은 폭스바겐처럼 뭔가 정교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치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류를 위조하는 거예요. 실험 안 했는데 실험했다 치고, 아니면 그냥 했는데 두 줄 긋고 바꾸고,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라고 도장 찍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난 1990년대부터 숨겨왔던 제조업의 이런 치부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일본 제조업이 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꽤 오래전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으로 잘 숨겨온 게 아닌가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업체,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일본 업체는 대기업들이 많고 그래도 잠재력이 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잠시 앞서지만 항상 일본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접하다 보면 일본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 이런 거를 할 만한 여력이 없나? 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신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그 이전의 제품들을 끊임없이 이제 다시 그냥 좀 손봐가지고 색깔 바꾸고 껍데기 좀 바꿔서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그냥 연명하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가보나 지금 가보나 일본 시내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모습들은 비슷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본의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저렴해가지고 TSMC가 일본 kyushu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짓는데 일할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죠, 미리. 일본 대학의 4년제 졸업생들을 찾을 때 일본 TSMC가 내건 조건이 월 180만 원입니다. 180만 원. 초봉 기준이긴 합니다만 새해 전 180만 원이죠. 야, 그러면 10달 하면 1,800만 원. 하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받고 이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야, 최소 3,000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TSMC가 연봉 2,200을 부르니까 일본 가전업체, 전자업체들이 TSMC가 사람 다 빼간다고 아우성이 되는 거죠. 즉 뒤집어 말하면 일본 업체들은 대졸 초임을 2,200만 원도 못 챙겨주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본 기업들의 역량 감소가 이런 자꾸 편법, 사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본 기업이 당연히 잘못했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본 주로 이제 벌어지는 문제들이 일본 내수 시장과 관련된 업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내수 시장이 되게 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내수만 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지만 그 내수 시장이 크죠. 하지만 큰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과잉 경쟁, 과당 경쟁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일본이 이제 그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이제 성장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늘지 않는 데 비해서 경쟁은 치열하고 그러면 결국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확보밖에 남은 방법이 없으니까 지나치게 사람들을 쥐어짜고 괴롭히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느끼던 이제 미제, 일제, 신뢰의 상징이고 마음을 뛰게 하던 이 제조업 양대 강국이 이제 정말 뭔가 문제가 생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사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면 한국제, 국산은 괜찮나? 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그러면 국산품은 저품질 안 좋아 비싸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30년 40년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죠. 뭐 시장이나 어디 갔을 때 이거 국산이라니까요 좋아요 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우리 스스로도 신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호를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상황은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다른가? 라는 것도 한 번쯤은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산단에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이제 들려온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물건을 만드나? 결국은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하지 않고 노하우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빈자리를 이제 메꿔야 되는지 꽤 오래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늙고 이제 은퇴하거나 자식들한테 이제 물려주는데 자식들은 이제 이걸 별로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사실 또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뭐 미제와 일제의 신뢰성 추락 보면 그래 그러면 역시 미래는 대한민국이야 한국제야 라고 과연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이런 중국의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통해서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저도 이제 몇 개 테스트해서 사보는데 예전에 한 3, 4년 전 코로나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주문을 해보면 쓰레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걸 왜 시켰지? 라고 하는 옛날 쓰레기가 왔는데 최근에는 쓸만한 물건들이 많아져요. 물론 지금도 쓰레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만 가격 대비로 이게 이렇게 되네? 라는 물건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정말 실현을 해서 물건을 이 가격에 만들었네? 라고 싶어 하는 것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일본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잘 해온 것을 다시 한번 힘차리고 추스려서 새롭게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이런 방송 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신뢰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고전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락하고 있는 신뢰성, 미제, 일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에게 댓글 달아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